안녕하세요, 유 실장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실질자본금 중에서도 재고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재고자산은 어떤 회사들은 아예 없거나 어떤 회사들은 매년 생기거나 하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그런 개정 과목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결손, 회사의 결손은 모든 회사들이 다 민감하잖아요. 재고자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을 계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세무대리인들한테 결산서라고 받는 서류들이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어요. 초보자분들은 이 실질자본금을 재무상태표만 가지고 계산을 하게 돼요. 이 합계잔액시산표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뺀 나머지 3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 명세서를 다 봐야만 이 회사의 실질자본금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공사 현장에는 인부들하고 차지가 들어가겠죠. 근데 공사가 다 끝나면 어떻게? 차지가 남는 거야. 이게 우리 회사 창고라든지 어딘가에 쌓아놓겠죠. 이런 거를 우리가 재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손을 이야기를 하려면 이익이 뭔지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A라는 회사가 있는데 A라는 회사의 매출액이 10억이었다고 할게요. 이 회사의 매출액 10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매출 원가라는 게 발생하겠죠. 이 매출 원가가 7억이 들었다고 합시다. 근데 이 7억이라는 숫자에는 실제로 사용된 자재비랑 이제 현장 노무비, 현장 관리비 여러 가지 등이 합쳐져서 7억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냈다고 합시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약 3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우리 회사의 이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년치 결산을 내기 위해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사 유지비라는 겁니다. 직원 급여라든지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 유지비 등 문제 뭐 여러 가지가 돈 들어가는 게 있겠죠. 그거를 빼주면 5천만 원이라는 이익이 발생했어요. 이 5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단기 순이익이라고 불러요. 단기 순이익. 한 해 동안 올해 벌어들인 회사의 순이익은 얼마야? 5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눈치채신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을 건데 저는 어떤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손익계산서에는 이 본사 유지비라는 게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계정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결손 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매출이 10억이었는데 단기순이익이 5천만 원이 났잖아요. 그죠? 올해는 경기가 안 좋아서 매출액이 반토막 10억에서 5억으로 뚝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매출원가는 앞에서도 70%인 7억이었잖아요. 5억에 70%인 3억 5천이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도 자재 사용한 것과 노무비, 현장 관리비가 들어가서 매출원가가 계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1억 5천이라는 수익이 났는데 우리가 본사 유지비는 바뀌지가 않잖아요. 직원들 월급 줘야 될 걸 안 줄 수도 없잖아. 직원 월급은 그대로고 사무실 임대료도 그대로고 사무실 유지하고 밥값도 나가고 유류비도 나가고 여러가지 나가는 건 변하는 게 없잖아요. 본사 유지비 2억 5천을 작년이랑 똑같이 빼면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억이 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해는 매출액이 10억이고 당기순이익이 5천만 원이 났어요. 자, 두 번째 해는 매출액이 5억이고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억이 났습니다. 매출액이 이렇게 주는 경우에는 이렇게 손실이 나게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재무상태표라는 걸 한번 또 만들어 봅시다. 자, 첫 번째 해는 당기순이익이 5천만 원이고 두 번째 해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억이에요. 재무상태표 위쪽에 자산이 들어가고 아래쪽에 부채와 자본이 들어가죠. 그러면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짜리 전문건설이라고 합시다. 전문건설이고 아까 첫 번째 해는 당기순이익이 5천만 원이 났으니까 이익잉여금이 5천만 원일 거예요. 이익잉여금이라는 말은 누적된 당기순이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본총계는 2억이 될 거고요. 부채는 약 1천만 원 정도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회사의 부채와 자본총계는 2억 1천만 원이 될 거고요. 자산총계는 똑같이 2억 1천만 원이겠죠. 출자금이 5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가지 다른 계정은 다 빼버리고 예금이 1억 6천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1기 재무제표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자, 2기 재무제표를 만들어 볼게요. 자본금은 1억 5천이고 두 번째 해가 마이너스 1억이 났잖아요. 이익잉여금은 마이너스 5천만 원일 거예요. 작년에 5천만 원이 이득이 났지만 올해 들어서 작년에 벌어들인 5천만 원도 다 까먹고 추가로 5천만 원을 더 까먹었잖아요. 마이너스 1억이니까 이기에 이익잉여금은 마이너스 5천만 원이 됩니다. 자본총계는 당연히 1억이 되겠죠. 부채는 작년이랑 똑같이 1천만 원만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부채와 자본총계는 1억 1천만 원이 될 거고요. 당연히 자산총계는
1억 1000이 되겠죠. 그러면 작년이랑 똑같이 출자금은 5천만 원이 그대로 있다고 치면 나머지 금액이 얼마죠? 6천만 원이 돼요. 그럼 6천만 원은 뭐야? 작년에 1억 6천만 원이 있었던 예금이 올해는 6천만 원이 됩니다. 1억 어디 갔어? 다 손실이 났잖아요. 자재산이라고 다 썼잖아. 임금 급여준이라고. 그래서 1억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결손입니다. 이게 결손이에요. 매출이 적어서 결손이 발생한 상황을 제가 임의적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두 번째, 결손난 해만 한번 봅시다. 이 회사는 1억 5천으로 시작했는데 손실이 나는 바람에 자본총계가 1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회사의 실질자본금을 계산을 할 때는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을 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자본총계가 1억밖에 안 돼. 그러면 실질자본금은 무조건 1억보다 낮겠죠? 실질자본금이 무조건 미달이야. 실질자본금을 계산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본총계가 1억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결손이 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실질자본금이 미달하는 케이스가 나오는 거고요. 6개월 동안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나와요. 내년에 신규 공사계약을 못한다는 얘기야. 두 번째는 경영비율 미달을 하게 됩니다. 경영비율이 미달하게 되면 입찰이 안 되겠지. 그럼 당연히 내년도 공사 수주를 할 수가 없어. 경영비율하고 법인세의 원리를 그냥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자, 법인세를 많이 낸다는 말이 뭘까요? 당기순이익이 높다는 걸 뜻해요. 당기순이익이 높으면 경영비율이 좋아집니다. 반대로 법인세를 조금 내요. 당기순이익이 낮다는 걸 뜻해요. 단기순이익이 낮으면 경영비율이 떨어집니다. 그럼 법인세를 안 내.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 났다는 얘기야. 손실이 났다는 얘기야. 그래서 법인세를 안 내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 법인세를 많이 내는 경우보다 경영비율이 마구마구 떨어집니다. 그래서 경영비율이 미달이 난다는 거예요. 결손이 나면. 자본총계가 우리가 원하는 실질자본금보다 미달이 나는 경우는 이 회사의 운영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자금을 회사에다 추가로 투자를 해야 돼요. 자본금 증자를 해야 된다는 걸 뜻해요. 아니면 매출이 더 늘어나거나 회사의 운영자가 자금력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런 거 머리 아프게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자금 더 투자해서 자본금 증자 일으켜서 추가 출자를 하면 되는 거니까. 손실이 나가지고 이 운영자가 지금 현금 보유액이 없어요. 투자할 금액이 없어.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를 쳐다보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거 어떻게 하면 당기순이익 1억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노무비도 다 신고했지, 직원급여도 다 신고하지, 사무실 임대료도 다 신고했지. 이게 당기순이익 어떻게 하면 이거 플러스로 만들 수 있을까? 나 돈도 없고 문 닫게 생겼어? 뭐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눈에 딱 띄는 단어가 있었어요. 뭐냐? 실제 사용 자재비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건 이 실제 사용 자재비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이 실제 사용 자재비를 알기 위해서 공사 원가 명세서라는 걸 쳐다보게 돼요. 이 공사 원가 명세서의 구조를 우리가 좀 알아보면 실제 자재 사용액하고요, 현장 노무비, 현장 경비, 기타 경비들을 다 합친 거예요. 이게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이 손익계산서상에 나오는 이 매출 원가라는 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실제 사용 자재비랑 노무비, 현장 관리비 이 써놓은 이 줄 있잖아요. 이게 공사 원가 명세서의 내용인 거예요. 제가 이 노란 글씨로 써놓은 게 2억 5천, 5천, 5천 이 금액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거냐면 공사 원가 명세서에서 2억 5천, 5천, 5천 이렇게. 그래서 매출 원가가 3억 5천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 2억 5천이라는 숫자는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작년에 우리가 공사하고 남은 자재들 있잖아요. 그 자재랑 이제 올해 우리가 실제로 또 구매한 거, 현장 투입되고 남은 자재를 빼! 그러면 그게 2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실제 자재 사용액이라는 거는 정식 계정명은 공사 원재료비예요. 원재료비. 만약에 2억 5천만 원의 자재를 구매했는데 실제 사용한 것만 얘기를 하는 거야? 1억만 사용했다고 하고 1억 5천만 원 자재가 남았다고 하면 안 되나? 그럼 우리 실제 사용한 거 1억만 사용했다고 하고 1억 5천 남았다고 해보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실제 자재 사용액이 1억이 되는 거고 현장 농업이랑 기타 경비는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매출 원가가 2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매출액이 5억이었고 원래는 매출 원가가 3억 5천이었는데 실제 자재가 2억 5천만 원어치가 다 사용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면 매출 원가가 2억이 돼버려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1억이 아니라 플러스 5천만 원 이익이 나버리는 거야. 자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만 하면. 재무상태표를 표현을 해봅시다. 이익이가 이렇게 됐었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5천만 원이었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이렇게 플러스 1억이 되는 거야. 작년에도 5천만 원,
당기순이익이 났고 올해도 5천만원 당기순이익이 나게끔 만들어버리면 재무제표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손실이 안 나게 돼. 2억 5천만원 자재를 샀는데 1억만 현장에 투입되고 1억 5천만원 자재가 남았잖아요. 그건 어디에 표시돼? 그게 재고자산 원재료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자재를 안 썼다고 표기하는 것만으로도 결손이 안 나게 되는 편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재고자산의 원재료가 발생되는 진짜 이유예요. 이게 왼쪽이 결손 났던 거, 이게 자재를 다 쓰지 않았다고 공사 원가 명세서를 손대는 바람에 손실이 안 난 재무제표, 이거는 원래대로 손실이 난 재무제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자본총계가 1억이고 여기는 자본총계가 2억 5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회사지만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이야기를 준비를 하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과연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했는데, 이게 초보자들이 겪는 착시 현상이 있어요. 일종의. 우리가 매출액 반대말은 매입이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이제 회계를 잘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손익계산서에 매출액 빼기 매입액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심결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얘는 매출액이고 얘는 매입액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올해 매출액, 이 매출액 5억이라는 거는 올해 매출액을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올해 매출액. 근데 매입액은 아까 공사 원가 명세서를 이야기할 때 실제 구매액이라고 들어간 공사를 위해서 매입한 금액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매출이랑 매입이 다른 문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각각 복잡함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으실까, 아마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원재료는 일반적으로 부실자산 처리가 됩니다. 자본총계가 1억이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실질자본금이 1억이에요. 이 왼쪽은. 그리고 오른쪽은 자본총계가 2억 5천만 원이지만 여기 원재료가 부실자산이기 때문에 2억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빼면 오른쪽도 역시 실질자본금은 왼쪽이랑 똑같이 1억이 나는 겁니다. 하지만 결손이 났을 때 두 가지의 문제점, 첫 번째는 실질자본금, 두 번째는 경영비율이었잖아요. 실질자본금은 막지는 못했지만 경영비율은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바로잡을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편법을 이용해서 경영비율은 방어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원재료는 부실자산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 올해 공사, 올해 한 해 하면서 발생한 원재료, 억울한 사람들이 있을 거냐. 우리는 실제 자재 남은 거 맞는데 이거 왜 인정을 안 해줘?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한 해 동안 취득일자랑 그 증빙이 확실한 경우에는 그 원자재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고자산의 종류에는 원재료 말고도 미완성 공사라는 계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미완성 공사도 원인은 결손이 나기 때문에 발생되는 거는 똑같아요. 이 두 개의 큰 차이가 있는데, 원재료라는 건 매출이 없어서 결손이 나는 거고요. 미완성 공사는 매출이 있지만 결손이 나는 거예요. 아까 이게 결손이 안 났던 매출액이 10억이고 매출 원가가 7억이어서 당기순이익이 5천만 원이 났었죠. 이게 2021년과 2022년에 나눠서 연차 공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2021년에는 매출액이 9억이 끊기고 2022년에 1억이 끊기는 거야, 매출액이. 그런데 매출 원가는 벌써 2021년에 7억이 발생했고 분사 유지비도 2021년께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21년은 손실이 나버리는 거야. 그리고 2022년은 이익이 나겠죠? 이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출이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 회계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상태에는 손실이 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럴 때 미완성 공사라는 계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미완성 공사는 처리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매출액이 9억 1억이었잖아요. 매출액이 9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출 원가도 9대 1로 나누는 거야. 97에 63 해서 6억 3천만 매출 원가로 잡는 거예요. 6억 3천만 매출 원가로 잡으면 올해는 당기순이익이 2천만 원이 나겠죠. 그리고 내년에는 매출 원가의 10%인 7천만 원을 내년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내년에는 3천만 원의 이득이 나게끔 만드는 거야. 이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공사 진행률에 의한 세무기장 방식이라고 합니다. 꼭 이제 12월에 공사가 끝나는데 계산서가 1월 달에 끊어지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업체인 경우는 이 공사 진행률에 의한 세무기장 방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매출액이 9억 1억이었잖아요. 그렇죠? 매출액이 올해 9억이고 내년에 1억이야. 그런 경우는 실제 매출 원가는 7억이긴 하지만 그 매출 원가 7억 중에서 매출액 비율로 따져서 10%를 내년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장부상으로. 실제 끊어진 매출액은 7억이지만 장부상 반영하는 거는 6억 3천만 반영해서 결손이 나지 않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장부상에 뭐가 발생하느냐? 미완성 공사가 7천만 원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미완성 공사가. 반대로 실제로 올해 매출액이 끊어진 건 9억이지만 내년에 끊어질 1억을 올해 걸로 가져오는 거예요. 실제 발생한 매출은 9억이지만 장부상에는 매출액 10억으로 잡아두는 거예요. 올해는 당기순이익 5천만 원 하고 내년에는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계산서 1억이 발행되는 시점은 엄밀히 따지면 내년인 거죠. 이러면 장부상이 어떻게 잡히냐면 매출은 발행되지 않았지만 공사 미수금 1억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재를 매출 원가를 내년으로 미루거나 매출을 앞으로 땡겨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이게 공사 진행률에 의한 방식이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업은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건설업 실태조사 시에 이런 이유로 공사 미수금이 발생되는 경우 공사 진행률에 의한 공사 미수금 계산 내역 이런 것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혹은 반대로 미완성 공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라든지 계정별 원장, 공사 원가 명세서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만 실태조사에 대비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이 필요한 게 있죠. 두 가지 다. 현장별 공사 원가 명세서는 둘 다 필요해요. 현장별 공사 원가 명세서가 뭐냐면 앞에서 제가 얘기한 공사 원가 명세서는 1년치를 통틀어서 이야기를 한 걸 얘기를 하는 건데 현장이 5개면 5개의 공사 원가 명세서를 만들고 법인세 신고할 때는 합쳐서 신고하고 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장별로 5개를 만들어 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이 원재료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1년 이내에 실제 원재료가 남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하시면 이 실태조사에 대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재고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